안녕하세요. 네, 네. 의학이론 가리키게 될 박진희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네요. 11월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올해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년도를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올해 시험 경향을 보시면은요, 의학이 제 입장에서는 엄청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다 보면 이게 쉽다는 게 다 사람만의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본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은 쉬웠어요. 그게 뭐냐면 찝어서 하는 것도 재수가 좋으면 그거는 운이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저도 무슨 이렇게 신이 아닌 이상은 열심히 하고 분석하고 모의고사 문제 내고 뭐 하고 이게 느낌이 좀 그런데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의학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한 15년이 넘는데 지금 한 16년 정도 됐어요. 16년이 조금 넘었는데 원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자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의학은 기본만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혼자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용어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의학 용어는 영어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의학 용어는 라틴어에서 와서 그래서 같은 용어를 얘기하는데 막 의미는 똑같은데 이게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많아요. 또 거기가 뭐냐면 또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또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 용어가 또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낯선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근데 다 똑같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지금은 공통화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뭐 진단서나 이런 것들도 다 한글로 다 나온다고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서부터 한글로 얘기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또 찾아봐 이거를. 그래서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보면요 한국말로 되어 있고 밑에다 영문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어려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 용어 몇 개만 알면은 느낌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눈이 아파요. 그러면 앞에 뭐 안과야 그러면 안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붙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용어들만 조금 아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작년도에 의학 용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되실 때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그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 지금 혹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좀 진료 기록지를 좀 본다든지 아니면 수술 기록지를 본다든지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길게는 안 했어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보험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을 때 직원들 공부시키는 용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추려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혹시 시간 나면 그냥 심심할 때 막 공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눈에 이걸 읽는 용도로 해서 보시면 중간에 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앞으로 8주, 4주 4주인데요. 상해 4주, 질병 4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하다 보면은 상해가 조금 더 이렇게 길어져요.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실 때 보시면 상해가 조금 더 쉽고요. 공부하면 더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뻔한 스토리로 거기서 돌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질병은 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병, 암, 만성질병, 그죠? 그런 거 하고 해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알고 들어가면 그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해든 질병이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상해 먼저 하지만 상해는 상해대로 하고 질병은 질병대로 하는데 상해 질병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자가 질병을 갖고 있는 피해자예요. 항상 보험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순수하게 젊은 사람이면은 질병을 배제해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뭐 고혈압, 당뇨병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내가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었어요.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줄 건가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학을 공부할 때는요, 질병은 베이스로 깔고 상해를 입었을 때, 아니면 상해를 입었는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질병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래서 담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험사에서는. 그래서 상해 담보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질병 담보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가줘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보험사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명확하게 이거는 질병에서 해결할 거, 요거는 상해에서 해결할 것들을 알으려면 가장 기본 강의부터 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을 들이는 게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주는 정말 기본으로 해서 공을 들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허무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4시간 떠들었는데 몇 페이지 안 나가, 10페이지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많은 200페이지를 언제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기본으로요,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근데 그냥 넘기는 거 여기다 왜 적어놔서 앞에 거를 해야 뒤에 거를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의학도 일단 이해해야 돼. 일단 이해하고 외워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훅 잊어버려요. 그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게 가장 난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강의 시간엔 다 안 돼. 들으면 다 안 돼. 근데 집에 와서도 다 많은 걸 하는 것 같으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들어봤나?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오늘 공부한 거는 오늘 꼭 복습해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요거는 용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복습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할 때 그 용어를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요, 오늘은 한 10페이지 정도 나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갈 거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인체 구조, 외상학 개론, 그 다음에 고래 개조, 구조 개요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거 세 번째 거예요. 골절 탈구 합병증. 그래서 이 골절 탈구 합병증하고 관련된 거는 매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 골절 탈구 합병증에 관련된 것들도 나왔어요. 보면은 느낌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요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데 왜 그동안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을까 하는 건 여지없이 나와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뒤에 가서도 제가 얘기할 거지만, 올해 시험에 무혈성 괴사가 나왔는데, 항상 외상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외상 이외에 문제를 한번 모의고사에다 놨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별 5개 이상 쓰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3개만 쓰라 그랬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5개 이상 쓰라고 그랬어. 좀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했는데 알고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인체 구조예요. 인체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체에서는요, 해박적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양쪽 발을 모은 채 똑바로 서서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바닥을 정면으로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는 거는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인체는요,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어서 눈도 2개, 팔도 2개, 다리도 2개예요. 그래서 가운데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딱 접혀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내측, 외측 이런 말 쓸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죠? 안쪽이고 하나는 바깥쪽인데. 그러면 어디를 내측으로 하고 어디를 바깥측으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할 때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손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측은 어디예요? 손으로 봤을 때 내측은 새끼손가락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보면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 있죠.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내미는 사람에서 내측은 엄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내미는 사람이면 내측이 새끼손가락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부학적 자세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손바닥을 정면으로 향해서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 때문에 손바닥은 뒤집을 수 있어요. 발바닥은 못 뒤집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손을 가지고 의사들도 막 헷갈려해요. 내측 외측을 막 헷갈려하고 너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시험 문제 이런 게 한 개도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왜 기본이 안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인체의 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체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면을 얘기할 때 정중면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정중면은 다른 말로 이제 정중면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업무에 그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시상면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메디안, 뭐 세지탈 뷰 뭐 이런 식으로서 쓰게 되는데요. 정중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체를 중앙에서부터 좌우 대칭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정중면이라고 그래요. 정중면. 정중앙, 정중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중면, 인체를 놓았을 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정중면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에 관상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관상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얼굴에서 봤을 때 막 머리 아프면 우리 인체를 두개골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고 안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관자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인체를 앞뒤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렇게 자르는 거를 정중면, 시상면이라고 한다면 인체를 앞뒤로 자르는 거예요. 앞뒤로 자를 때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해? 귀 바로 위쪽에 있는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얘기해요.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요? 자, 보니까 인체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러면 정중면하고 관상면을 지금 봤어요. 저 보세요. 자, 정중면으로 한번 잘랐어요. 자, 옆으로 놓고 관상면으로 한번 잘랐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깍둑 모양이 나와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CT나 MRI를 찍을 때 이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브레인, CT나 MRI를 찍었는데 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관상면의 이미지야? 시상면의 이미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면의 이미지는 뭐고 시상면의 이미지는 뭐지? 둘 다 세로면이긴 한데 옆으로 잘랐냐 앞뒤로 잘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MRI를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 머리를 찍었을 때 코가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잘리는 거는 관상면. 그죠? 아니 이렇게 잘리는 거는 관상면이죠. 그래서 보면은 코가 막 옆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시상면은 옆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MRI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아주 조그만 병변을 찾을 때 앞 뒤로도 자르고 옆으로도 잘라서 깍둑 모양으로 해서 작은 이미지를 여러 개를 해서 병변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중면하고 관상면은 그래도 세로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온 부분이 하나 있죠? 옆으로 자르는 거. 인체를. 이거를 우리는 가로면, 수평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인체를 상하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면을 우리는 수평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면, 관상면, 수평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촬영법은 MRI에서 이 면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움직임에 관한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움직임에 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다 알아요. 자, 굴곡,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자, 이거예요. 자,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반대로 피는 건 신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신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요,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체는 이 움직임에 관한 것 때문에 인체는요, 굉장히 움직이니까 또 관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움직임에 관한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동안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흘러가요. 기본적인 거. 그러면 올해는 의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어쩌면 실무적인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보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돈도 많이 나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청구 들어와. 뭐가 청구가 들어와요? 나 후유장애 있어. 장애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후유장애, 그럼 어떤 후유장애가 제일 많냐면 못 움직여요가 가장 많아요.
내가요 팔을 다쳐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가락이 안 펴져요. 손가락이 안 구부려져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구부려져요, 안 펴져요 하는 것들이 다 움직임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프랙션, 그 다음에 피는 거 익스텐션, 프랙션, 익스텐션, 이거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향에 따른 용어예요. 이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안에 내측, 외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측, 외측 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조건 내측, 외측은요 다 알고 있어요. 안측이는 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안측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중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정중면은 어떻게 인체를 옆으로 나누는 것 중에, 그러면 정중면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안측, 내측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인체는 다 짜잘하게 나눌 거예요. 그럼 팔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팔에 있어서 내측이 어디예요? 아까 해박적 자세가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이쪽이 전부 내측이고요. 엄지 방향 쪽이 전부 외측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측, 외측.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측, 외측은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안쪽은 다 내측이라고 할 거고요. 바깥쪽을 우리는 다 외측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니까 근이 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이 원이 다 알아요. 가까운 거, 멀고. 그러면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까운 거. 그죠? 심장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자,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심장이에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오는 건 다 근이라고 할 거고, 얘가 멀어지면 다 원, 여기는 다 근이고, 멀어지면 다 원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다 크게 봤지만, 하나씩 나눌게요. 우리는 분절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상팔 위에 상박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근이는 여기 어깨, 원이는 팔꿈치 있는데, 그러면 팔꿈치 아래에 있는 전완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근이는 팔꿈치 쪽이 근이, 손목 쪽이 원이에요. 자, 손가락을 봤어요? 마디가 많아. 어디가 근이? 손바닥 이렇게 이쪽이 심장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쪽이 근이. 그래서 마디가 3개죠? 마디가 3개니까 근이,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운데는 뭐라 그래? 가운데 중앙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항상 근이, 원이,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간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반만 따져가지고 이만큼 해서 반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을 따졌어. 이렇게 따져주면 그러면 여기는 근이, 여기는 원이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쯤 다친 거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3세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팔, 아래팔을 나눴을 때 세 등분을 해요. 그래서 위에가 근이, 원이, 간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내용들의 방향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각 뼈에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은요, 윗방향, 아랫방향 이렇게도 있어요. 상하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상하는 어떻게 나눠요? 위에, 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뼈예요. 이렇게 똑같은 뼈가 있는데 위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럼 얘를 이름을 돌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돌기.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나눌 거야. 그죠?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위가 여기가 상, 여기가 하죠. 그러면 양측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측, 외측이라는 거를 쓰기가 어렵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좌우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좌우. 좌우인데 항상 우측을 먼저 써요. 우, 좌. 그러면 우상 돌기, 좌상 돌기예요. 그런데 얘 이름은 사실은 돌기라기보다 관절 돌기예요. 그러면 좌측 상 관절 돌기. 그죠? 그러면 좌측 하 관절 돌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 이름을 얘기할 때, 상하라는 단어, 위에 관절 돌기가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위에 있으니까 상 관절 돌기, 아래에 있으니까 하 관절 돌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하도 윗방향, 아랫방향. 그 다음에 요 아래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아래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배측이라는 단어, 저측이라는 단어, 장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측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움직임에 관한 용어에서요. 우리가 굴곡 신전을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에요. 그리고 피는 건 신전이에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 자, 손목을 한번 다 내보세요. 손목을 내버리고요. 손목을 구부려 보세요. 손목을 구부려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다들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그죠? 구부릴 때. 근데 아까 해부학적 자세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잖아.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굴곡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굴곡이야. 이게 굴곡이라고요. 그리고 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서로가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 손등 방향으로 굴곡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등 방향으로 구부려 보세요. 손등 방향으로 구부려 보세요. 맞죠?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맞아요? 손바닥 방향으로 구부려 보세요. 이게 구부려지는 거죠. 맞아요? 손바닥으로 구부리는 거. 됐어요?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헷갈려. 이제 너무 쉬운데 말을 어렵게 하니까 막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배측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배측. 자, 배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활용할 때도 배라는 단어. 자, 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있죠? 이 배는 다른 말로 등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등.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등은 몇 개가 있어요? 앞에 손등, 발등, 또 진짜 등어리. 맞아요? 등어리도 있죠? 등어리. 그래서 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이게 한문으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등이 배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수배부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얘는 족배부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그럼 얘는 허리 요자를 써. 허리 아프면 요통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요배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데 의학 용어에서 의학책에서 책을 봤더니 요배부의 통증, 요통 같은 말이에요. 예. 배측으로 뭐 어떻게 했는데 배측이면 어떻게 여긴가? 아니고 반대예요. 그래서 의학에서의 배측은 등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굴곡만 나왔었는데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자, 배측 굴곡 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발등 쪽으로 발목 또는 손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손이 나왔으면은 수배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배측 굴곡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배측 말고 그럼 바닥 쪽, 발바닥 쪽이다 그러면 그냥 반대로 그냥 신전해 보세요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의학 용어에서는요. 손바닥, 발바닥, 손하고 발은 약간 동일시하게 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손이야 그러면 배측 굴곡인데 얘는 족배부의 배측 굴곡. 만약에 손등이야 그러면 수배부의 배측 굴곡.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발바닥 쪽으로 구부려 보세요 할 수 있죠. 이건 다른 말로 얘는 굴곡이고 얘는 신전이잖아요. 근데 굴곡 신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방향을 줘. 방향을 주는데 바닥이라는 단어를 또 쓸 거예요. 자, 바닥이라는 단어는 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저. 아까 배라는 단어는 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하고 저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바닥을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 발바닥이면 앞에 족저부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손은 수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우습죠? 왜 손바닥은 또 왜 수저부라고 안 써? 그랬더니 또 손바닥은요. 또 손바닥 장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무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장풍을 날릴 때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은 또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이라는 수저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장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다 같은 바닥인데 해필 손바닥은 수장부라는 단어를 쓴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다 바닥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굴곡을 하는데 저축 굴곡이야 그러면 발바닥 쪽으로 굴곡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게 제일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고심 끝에 시험 문제를 한번 이걸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쉬우면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그 보험사에 있는서 일을 하시는 분도 이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굴곡 신전은 알겠는데 갑자기 배측 굴곡, 저축 굴곡, 장측 굴곡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근데 진료 기록지에서는 전부 배측 굴곡, 장측 굴곡, 저축 굴곡을 쓴다. 그래서 사실은 DF라는 단어도 쓰고 PF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영문으로 보면 뭐 도잘 프렉션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란타 플렉션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 풀네임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바닥이냐 아니면 발등이냐를 배측이냐 저측이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위에다가는 신전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굴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방향을 줬을 때는 전부 다 굴곡으로 쓸 수 있다. 왜? 굴곡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야. 그러면 반대로 피는 건 신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손목에서 다른 데는 헷갈릴 게 없어요. 손목, 발목만 굳이 등이야, 저야 또는 장이야 이런 단어로 쓴다는 거. 그거가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외전, 내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외전, 내전은 자 보세요. 정중앙에서 중심으로 항상 인체는요. 반쪽짜리예요. 나 팔을 다쳤어요. 어떤 피해자가 나 팔을 다쳤어요. 그럼 팔을 다쳤나 보다 하면 안 돼요. 어느 쪽 팔? 왜냐하면 우리가 부위를 나눌 때는요. 머리 부위, 그 다음에 팔 부위, 다리 부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머리,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트렁크 부위,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다른 부위예요. 눈도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다른 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긴 하지만 나머지 건 다 다른 부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멀어지는 거를 우리는 외전이라고 얘기해요. 어브덕션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브덕션은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닿아요? 여기까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팔 운동이 어깨 관절 운동이 외전 운동이 원래는 180도까지 돼야 되는데 나 원래 180도까지 됐는데 다치고 난 다음에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이거면 뭐예요? 90도에서 18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장애가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후유장애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이만큼 원래는 움직였는데 요만큼 제한이 됐어 하는 때 외전 장애가 있다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정중앙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내자를 써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내전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팔 운동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굴곡. 근데 희한하게 굴곡은요. 어깨 관절에서는 이게 굴곡이에요.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각 관절마다 가장 기본 운동은 굴곡, 신전, 내전, 외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가장 잘 알아야 요거는 나중에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거고요. 제가 직무교육을 할 때 이거를 노상해도 노상 몰라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를 등하시해요. 왜? 나중에 후유장애 줄 거면서 맨날 잊어버려, 이거를. 그래서 항상 이게 제일 힘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회외, 회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왕관절에서는요, 손을, 자, 아까 배측 굴곡 해보세요. 배측 굴곡. 손목에서 배측 굴곡.
손등 쪽으로 굴곡합니다. 자, 장축 굴곡, 손바닥 쪽으로 굴곡합니다.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삐딱하게도 돌아가. 그죠? 삐딱하게도 돌아가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꺾어지지는 않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 돌아가는 이게 회외라고 하는 거, 회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손을 약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요. 뭐냐면 저도 헷갈려요. 이게 손목이 돌아가는 걸까요? 예, 주관절이 돌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 겹치기로 해요. 손목에서도 회내 회외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주관절 쪽에서도 회내 회외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자기 손을 주관절에다가 대고 손을 놓고요. 돌려보세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이 회내 회외는요. 손목 쪽에서도 운동에 속할 수가 있고요. 주관절에서도 운동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회내 회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회전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본 자세가 어떻다고? 손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뒤집을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이 위로 오는 방향이 회외예요. 그러면 손바닥을 뒤집는 건 회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게 헷갈리면 도대체 어디가 바깥쪽이고 이게 해야 그럼 가장 기본이 해부학적 자세가 어떤 거지?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야. 그러니까 이 자세니까 이게 뭐예요?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회내, 회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근데 똑같이 아까 왜 손하고 발은 똑같이 비슷하게 여긴다고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발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발은 어때요? 자, 발이에요. 자, 발은 아까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됐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까딱까딱도 되죠?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돌아가질 않아요, 또. 그래서 약간 돌아가는 거를 우리는 번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번. 그래서 번이라는 단어는요, 4번. 4번은 당연히 어떻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4번이에요. 저 보세요. 양측이기 때문에요.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체는 양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운동을 할 때는 다 내측을 중심으로 해서 4번, 외번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내전, 외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요. 근데 눈은 어떻게 움직여? 눈은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게 사시예요. 눈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요. 째려볼 때 이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다 같이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달라지지. 그럼 오른쪽 눈은 어디로 움직였어요? 내측으로 움직였지. 왼쪽 눈은 외측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움직여? 그러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안쪽으로는 들어오는데 바깥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이거를 내사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시를 얘기할 때 내사시, 외사시 뭐 이런 말 쓰죠. 상사시, 하사시 이런 말 쓸 때 이게 아까 지금 그 말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방향을 줘서 윗방향이 안 돼, 아랫방향이 안 돼, 내측이 움직이지 않아, 외측이 움직이지 않아. 그걸 가지고 뒤에다가 사시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사시는 사시인데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오른쪽 쪽에 내측으로 움직이는 게 눈동자가 안 되는구나. 외측으로 가는 게 안 되는구나. 위로 올릴 때 안 따라 올라가는 거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단명에 고스란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발에 있어서는요. 안쪽으로 움직이는 걸 4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움직이는 거를 외번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번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의학에서는요, 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이거를 그냥 반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반. 원래는 에버전, 인버전 그래서 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그럼 앞에 내반, 외반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발도 이렇게 쓰면 손도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치? 아까 뒤집는 거 말고 뒤집는 거는 여기가 회전이잖아요. 말고 자 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 자세로 이 자세를 놓고 자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구부려 보세요. 꺾어보라고. 꺾는 거. 이게 꺾는 거잖아요. 꺾으라는 것도 잘 안 돼요?
자, 꺾는 거. 자, 기본을 놓고 꺾어요. 자, 꺾어. 그럼 이거를 내반이라고 할까요? 외반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내반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그죠? 그런데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내반이에요. 놓고 바깥쪽으로 하면 잘 안 되지.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엄지 쪽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이게 내반일까요? 외반일까요? 뒤집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내반일 것 같지만 이게 외반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 지금 막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반, 외반이라는 단어를 손에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보면은 우리 팔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골격을 공부할 때 위에 팔에 있는 걸 상완골, 상박골,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거를 요골, 척골이라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뼈를 가지고 방향을 잡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는 밑에 있는 뼈 두 개를 가지고 방향을 잡을 건데 하나는 요골, 하나는 척골이에요. 그러면 요골, 척골을 얘기할 때 요골, 척골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요골은 어느 쪽 부위가 요골이에요? 엄지 쪽을 우리는 다 요골이라고 할 거고 척골은 새끼손가락을 우리는 전부 척골 쪽이라고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손을 뒤집어. 바로 해요. 자, 그런다고 엄지가 바뀌는 건 아니죠? 뼈가 뒤집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손가락을 놓고 여기서 쭉 내려오는 거 전부 다 이걸 요골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전부 다 척골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요골, 척골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향으로 뒤집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방향을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려냐면 요골 쪽으로 제가 요골 쪽으로 움직였어요. 손을 이렇게 요골 쪽으로 움직였어요. 이거 내반이에요, 외반이에요? 외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골축에 있는 거는 이게 외반이고요. 이게 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헷갈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건 다 굴곡이라고 얘기할 건데 완전히 이게 굴곡같이 보이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보이죠? 자, 움직이는데 약간 사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사자를 붙일 거예요. 사선이다 그래서 요사위, 척사위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만 해도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손사 법인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아도 사실입니다. 왜? 이게 뭐냐면 자, 손목에서 운동을 할 때 자, 굴곡 그러면 그게 굴곡이에요? 굴곡은 이게 굴곡이죠. 아까 이게 해부학적 자세니까 이게 굴곡이라 그랬잖아요. 헷갈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측 굴곡, 창측 굴곡,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사위, 요골 쪽으로 움직이는 게 요사위, 척골 쪽으로 움직이는 게 척사위예요. 맞아요?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을 할 때 나 팔목이 안 움직여 얘기할 때 굴곡, 신전 얘기할 때 배측 굴곡, 창측 굴곡, 요사위, 척사위를 전부 각도를 잽니다. 각도를 재서 얼마나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후유장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골축, 그러면 여기서 방향은 아까 요골축이니까 골이라는 단어를 뺐으면 좋겠죠? 뼈라는 걸 다 아니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면 돼? 요축, 얘는 척축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책에 많이 나와요. 자, 손목을 요축으로 움직여 보세요. 손목을 요축으로 움직여 보라고. 이게 움직이는 거야. 자, 척축으로 움직여 보세요. 자, 이게 척축이에요. 뒤집어요. 자, 요축으로 움직여 보세요. 이게 요축이죠? 자, 척축은 이게 척축이죠? 그래서 항상 방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방향 몇 개 배웠어요? 배축, 장축, 저축, 상, 하, 그죠? 그런 거 배웠죠? 내축, 외축,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근위, 원위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줄 때 특별하게 요축, 척축 배웠죠? 그리고 다리에서는 다리의 뼈 두 개가 뭐냐면
경골, 비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골축, 비골축을 하는데 굳이 발은 뒤집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을 잘 안 써. 그래서 손에만 요축, 척축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손이 아프는데 뭐 요축으로 운동이 안 되고 척축으로 운동이 안 되고 도대체 요축이 뭐고 척축이 뭐야? 하면 안 돼요. 자, 무조건 요축은 엄지 쪽으로. 척축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회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외회전, 내회전을 해요. 그러면 다 알아요. 만약에 경관절인 쪽에서 외회전이야. 그러면 어깨를 접으세요. 이렇게 놓고 외회전은 위로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놓고 아래로 내리는 거는 내회전이에요. 이거를 왜 여기가 움직이는데 왜 어깨에다가 손을 대면 위로 돌아가고 도르래가 위로 돌아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회전, 외회전이라는 단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헷갈리는 단어가 또 나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1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요. 볼록하거나 돌출한 부분에 관한 용어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과라는 단어입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과라고 하는 거는 영문으로 콘다일이라는 단어예요. 골단이 비후해져서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돌기를 우리는 다 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뼈를 보니까 밑에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로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다시 그리면은요. 그럼 튀어나온 거는 여기도 튀어나왔고 여기도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골단면이 골단이라고 하는 거 끝단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의 끝단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뼈다귀를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그리니까 골단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과를 얘기할 때는 이게 전부 다 과예요. 과예요. 그러면 진단서에 나올 때 이게 만약에 어떤 뼈인데 과가 부러졌대요. 그러면 이 4개 중에 하나가 부러진 사람이 있고 2개가 이렇게 하나가 부러진 사람, 2개가 부러진 사람, 다 부러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좀 세워볼게요. 뼈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고 만약에 여기도 과야. 튀어나온 거니까 전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게 그럼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배웠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여기다 방향을 주면 되겠네. 방향을. 그래서 양측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약간 대칭인 뼈는 별로 없어요. 얘 뼈를 기본적으로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뼈가 있어. 그러면 요 뼈가 요런 뼈가 있고 이런 뼈가 있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의학 용어는요, 보는 대로 이름을 붙였어. 얘는 무슨 모양으로 보이나요? 머리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골두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골단면이 비후해져서 튀어나온 걸 우리는 과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얘도 과고 얘도 과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향을 주려면 여기가 이게 어느 쪽 뼈인지를 알아야 되죠. 오른쪽 뼈인지 왼쪽 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머리통뼈 있는 쪽, 머리 부분이 있는 쪽이 내측입니다. 내측이에요. 내측 방향 쪽으로 머리가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측 쪽에 있는 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내과라고 하면 되겠네. 다른 말로 내측과 내과. 우리는 좀 줄여서 부르고 싶잖아. 원래는 내측과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내과라고 하면 되죠? 내측과. 그럼 바깥에는 외측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 이름을 대퇴골이라고 제가 이름을 쓸 거예요. 자, 대퇴골인데 대퇴골에 과부골절이 있대요. 진단서가 나오는데 대퇴부 과부골절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확인해야 돼? 내과인지 외과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부골절 그러면 이게 과부골절이에요. 내과골절, 외과골절. 그죠? 그러면 과하고 과 사이에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돼? 과하고 과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간골절.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바로 과 윗부분이 부러졌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과 윗부분이 부러져. 아까 방향을 줄 때 윗부분을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상이라는 단어 쓰기로 했죠. 그러면 상, 과, 골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측의 윗부분이 여기는 안 하고 윗부분이 이렇게 부러졌어. 그러면 내측 내상과 골절. 외측 하면 외상과 골절. 오케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단어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할 때는 대퇴골골절 그럼 아니에요. 대퇴골 그럼 각 부위마다 어디 부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여기 동그란 부분은 골두로 하기로 했어요. 머리라는 부분은 머리통처럼 생긴 건 다 골두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지도 않았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과라는 단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전자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전자. 전자라는 단어는 이게 대퇴골이면요. 대퇴골 뒤쪽에 큰 돌기를 우리는 전자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전자로 부를 거예요. 전자. 근데 대퇴골에는요. 전자가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조그만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두 개면은 다 전자부골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전자, 작은 전자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대전자, 얘를 소전자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퇴골 골두골절, 전자부골절,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쭉 찢어지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전자간골절. 그 다음에 전자 밑에를 부러지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전자하부골절. 끝났어요. 그러면 대퇴골 골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됐죠? 근데 이 전자라는 단어는요. 대퇴골에만 써요. 그래서 대퇴골의 매우 큰 돌기는 대전자라고 쓸 거예요. 대전자, 소전자라고 쓸 거고요. 또 하나 과가요. 영문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눈이면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똑같이 관대 의학에서도 과가 똑같은 과가 또 있어요. 어디가 똑같은 과가 있느냐면요. 이 과는 발목 돌기에도 또 과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근데 영문으로 다르죠. 아까 콘다일이라는 과는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는 전부 다 튀어나온 건 전부 과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과라고 쓸 건데 뒤에 있는 발목 돌기의 과는요. 꼭 발목에만 쓰는 과를 말레올러스라 그래서 M으로 시작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말고 작년에 이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과를 쓸 때요. 이 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발목에서 돌기니까 이렇게 이게 돌기죠? 발목에서 여기 발목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과하고 외과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측 쪽을 찾아야 되니까 큰 뼈 있는 쪽이 내측이에요. 그래서 얘가 내과가 되고 얘가 외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 쪽 근데 봤더니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이 뼈를 비골이라고 할 거고 얘를 경골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비골 원위골절도 돼요. 얘가. 근데 비골 원인데 요 부위 자체가 족관절이에요. 족관절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족관절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돌기는 좀 다른 돌기이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 뼈는 얘는 그 외과는 비골이고 내과는 경골이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다. 근데 가장 흔히 쓰는 과는 아까 콘다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예요? 그 골단이 비후가 돼서 그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부풀어 오르는 거를 우리는 그런 과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대퇴골에서의 큰 뼈를 전자라고 한다면 어깨 부위의 뼈를 우리는 상완골에 있는 매우 큰 돌기를 우리는 결절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퇴골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어깨 관절에 있는 그 상완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요건 뭐라고 하면 돼? 골두라고 하면 되겠죠. 동그라니까 얘는 골두라고 얘기하고 골두 바로 옆에 보니까 요렇게 무덤처럼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결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도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대결절, 소결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 대결절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상완골이에요. 대전자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대퇴골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돌기를 얘기할 때 전자, 결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전자는 나중에 대퇴골에만 쓰는 큰 돌기. 그 다음에 상완골에서의 큰 돌기를 우리는 결절, 대결절이라는 단어를 쓴다. 요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요것만 다 외워두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얘가 여기가 골두예요. 그리고 여기가 대결절, 여기가 소결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골두골절, 그죠? 골두골절. 그리고 얘를 대결절은 보통은 여기가 약간 아까처럼 전자는 좀 쭉 삐죽하고 나오지만 이 대결절은 약간 무덤처럼 두리두리하게 올라와 있는 걸 대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결절, 골절, 결절하고 결절 사이에 부러지면 결절간 골절, 밑에면 뭐 결절, 뭐 근데 결절 하골절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 항상 머리가 있으면 머리 밑에 뭐가 있어요? 목이 있죠, 목. 여기도 머리가 있으면 여기가 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를 경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경부. 그래서 항상 경부가 있으면 그 위에가 뭐라고?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두 밑은 다 경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경부는 대부분이 다 짤록한 거를 다 경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넥. 여기서 얘는 넥이에요. 넥. 목 부분을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 용어에서의 이 뼈 이름은요. 보는 대로 그냥 저게 어떤 모양이야. 그럼 그 모양을 갖다가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튀어나온 거를 우리는 아까 대부분은 결절, 전자 이런 단어를 썼죠. 예. 그런데 옥목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푹 펴져 있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와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과하고 와를 헷갈리면 정반대야. 예? 그래서 와라는 단어를 과를 쓰려고 했다가 와를 쓰면 틀린 문제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아예 달라. 과는 튀어나온 걸 과라고 하고요. 와는 움푹 들어간 걸 와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와는 표면에서 얇고 오목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우리는 안와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안와. 툭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안와에 뭐가 얹어져? 안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를 빼면 안와 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와 골이야 그러면 요렇게 움푹해갖고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이렇게 안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강. 캐비티예요. 체내에 있는 공간을 우리는 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니까 뭐예요? 공간이 하나 있죠.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비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비강, 그 다음에 배 부분에 복강, 그죠?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 흉강, 그 다음에 골반에 있는데 골반강 이렇게 쓸 거예요. 또 하나 머리 부분도 두 개 강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강 내에 뭐가 들어있어요? 뇌, 그죠? 뇌. 그러면 흉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어느 장기? 심장? 폐 이게 들어가 있죠. 골반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생식기가 들어가 있어요. 생식기하고 요도 생식기가 요로 생식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서 어떤 내부 장기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복강을 이루고 있는 데는 뼈는 별로 없죠? 복강은 복강이지 뭐, 그죠? 흉강은 늑골하고 흉골이 흉강을 이루고 골반강은 골반뼈가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움푹하면서 얇으면서 이렇게 움푹한 데에 어떤 내부 장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뼈들이 모여 있어서 공간을 형성을 하는 걸 우리는 캐비티 강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쉬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